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네. 대선 평가 결과를 놓고 벌이는 짓거리들을 보고 판단하건대 문재인 한 사람만 빼고 민주당은 그냥 쓰레기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도대체 뭘 잘했다고 자기들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지 하는 짓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민주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아예 민주당을 접수하든지 해법은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보입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은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나마 문재인 후보의 안철수의 도움이 있었으니 48%라도 얻었지 민주당 후보로 그 어떤 놈을 내세웠어도 30% 못 넘겼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주제 파악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훌륭한 후보를 내도 그의 이마에 민주당 후보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한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우리 시대의 독설가 진중권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원래 독설이라는 게 100%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지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불행한 현실 부인하기 어렵고요. 그나마 문재인 후보의 안철수 도움이라도 있었으니까 48%라도 얻었지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세웠으면 30%를 못 넘겼을 것이다 라는 지적 또한 유효한 지적들입니다.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계열로 평가되는 한상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평가위원회의 대선평가 보고서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쉽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김한길을 당선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다. 김한길은 안철수 영입설을 주장하는 그야말로 안철수 바의 그 선봉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계략을 내보고 있다는 지적이 진중권 씨의 이런 지적으로 인해 오히려 더 설득력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5.4 전당대회 아무리 얘기해봤자 입에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 시민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했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친노가 다 말아먹는다. 이번엔 절대 시민들 참여시키지 말자. 우리끼리만 하자 해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은 당연직 당협위원장입니다. 임명하는 대의원들로만 이제 당권 주자를 뽑는답니다. 이런 인물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전하면은 역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밥상 하나 차례 올리는 것이나 다름없죠. 요즘 민주당 하는 고락선이들을 보면은 과거 민한당이라고 있었어요. 전두환이 만든 관제 야당이었는데 민한당은 민정당의 제2중대라는 얘기가 원래 거기서 비롯됐습니다. 여당의 제2중대라는 얘기가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박근혜 당의 제2중대가 아니냐. 특히 지금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을 쥐려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 알아서 하겠죠. 예. 우리의 위대하신 레이디 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대한 한겨레 칼럼을 오늘 모두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희주 아나운서 첫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드디어 산은지주 회장이 국정 철학을 공유한 인사로 교체됐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않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본격적인 색출 제거 작업이 뒤따를 모양이다. 색출 작업은 은행과 금융지주사들도 쓸고 갈 것이 틀림없다.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말이다. 눈치 빠른 금융감독 수장들이 창조금융의 국정 철학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자들을 금융계에 남겨두겠는가. 온 나라에 창조 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대통령이 창조경제 운운하니 눈치 빠른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소리 높여 복창하고 있다. 창조외교, 창조복지, 창조교육, 창조문화, 창조관광, 창조직업, 창조적 노사관계, 그리고 창조금융에 이르기까지 갖다 붙일 수 있는 데는 다 창조를 갖다 붙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심지어 주무부처 장관조차도 창조경제가 뭔지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명박 씨가 대통령 됐을 때는, 참나. 그때는 또 코드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 인사한다고 그렇게 지랄 연명을 떨었던 인간들이 자기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그 자리에 갖다 붙인다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임명됐던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냈죠.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쫓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이 공명정대한 인사의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이명박 씨가 쫓아내기 어려웠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 혹은 어디 뭐 공사 사장을 임명했으면은 야 노무현 대통령 물러났으니까 니들 물러나 하면 알아서 다 물러납니다. 근데 노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그런 인사 원칙을 위원회에서 공채 공모하는 형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위원회, 무슨 뭐 공사, 무슨 이런데 이제 공모에 응해가지고 당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임명된 이런 사람들은 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임명된 거 아니야. 내가 공채 응모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물러날 수 없어. 이게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대부분의 그 기관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항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기 위해서 법인카드 조사하고 별 지랄을 다 했죠. 그랬는데,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정권 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명박은 뭐 명백하게 자기 코드에 맞는 인간들을 다 심어 놓으니까 사실 정권이 교체됐으면 야, 니들 다 나가 했으면 알아서 다 나갔을 겁니다. 근데 정권이 안 바뀌었으니까 또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국정 철학이 도대체 뭐냐? 창조다, 창조. 해서, 눈치 빠른,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다라는 얘기는 줏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문재인이 됐든, 뭐 박근혜가 됐든, 맞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개근교수인 이동걸 씨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계속해 봅시다.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상함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므로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이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지극히 원론적으로 지당하다 보니 여전히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시원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시대에는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이 중요하고 문화가 부가가치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설명을 하긴 했지만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아직 창조경제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도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 주도로 창조를 관리하고 명령으로 창조적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식의 지극히 비창조적인 방법으로 창조경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제가 오늘 이동걸 교수의 이 칼럼을 소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창조를 운이하면서도 지극히 비창조적인 방식의 이 박근혜식 이른바 창조경제. 이런 주장의 문제점을 이만큼 잘 지적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도 경제 운영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관주도로 창조를 관리한대야. 명령으로 창조적 경제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극히 비창조적인 방법으로 창조경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박근혜식 창조경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오늘 나중에 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일단,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그 일축하고 나선 데 대해서 통일부는 대화 제의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라고 해석한 반면 청와대에서는 대화 제의를 거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서로 또 혼선을 빚습니다. 이게 혼선을 빚는 이유는 결국은 박근혜의 명령이 아직까지 이 말단 기간까지 잘 전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혼선을 빚을 때는 항상 박근혜의 명령이 가장 최우선에 위치합니다. 옳은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의 명령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상맹하복, 상맹하달의 박정희식 이런 관치 스타일에 젖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로 지나가던 쥐가 옷을 노릇이죠. 예, 계속됩니다. 이동걸 씨의 칼럼. 만약 창조경제가 진정 창의성과 자유로운 상상력에 기반을 둔 경제를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 민주화가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 때 단물을 다 빨아먹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경제 민주화는 팽당해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상태다. 경제 민주화도 창조 경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해녀보다 못하다고 조속거리가 된 장관 후보자를 위해서 위시에서 적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이 부적격자임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국정 동반자라고 하는 관료 출신 장 차관들이나 비서관들 중에서도 자질이 의심이 가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말과 처신을 달리하는 기회주의적 창조성만 보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사는지주 회장으로 임명된 사람도 전문성은 부족한 반면 기회주의적 언행 변화에 뛰어났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앞으로 임명될 공공기관장,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선거 때 단물 다 쪽쪽 빨아먹었으니 이제 경제민주화 절로 가 하는 것이 이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의 실상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죠. 좌파의 복지 개념을 우리가 다 수용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표를 얻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박근혜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홍준표, 지금 일종의 지방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저 어려운 폐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명박산성에 이은 준표산성까지 쌓았다는 이런 소식에 접하다 보면은 선거 때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서 단물 쪽쪽 다 빨아먹는 그런 설치류의 행태와 박근혜 대통령 행태가 뭐가 다르겠느냐?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박근혜 씨가 지금 임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은행 변화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 지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주 그냥 허리를 굽히는 처신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능력과 무관하게 창조적으로 뽑아서 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이동걸 교수의 칼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리 없고 소신껏 일할 리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사소통 방식이 일방통행식이라 첫째, 둘째하고 부르면 아랫사람들은 그 지시를 열심히 받아쓰게 하는 모양이다. 박 대통령의 수첩에서 나온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이 이 정도라면 박 대통령이 수첩에서 불러주는 지시인들 크게 다르랴. 창조 경제를 하고 싶으면 박 대통령 본인부터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선 관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하라. 그리고 수첩을 찢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현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라.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철저히 단행하여 수십만 중소기업, 수백만 젊은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저지를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창조 경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네. 이동걸 교수의 이러한 조언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귀담아 들을 리가 없는 조언들이네요. 정말로 서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해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이런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제일 먼저 반발할 겁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모가지에 칼을 꽂는 그런 일들을 박 대통령이 만약 한다면은 오히려 배신자라고 길길이 날뛰면서 지지를 철회하겠죠. 수백만 젊은이들은 결코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창조경제 불가능하네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걸 교수가 지적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서 나온 장관 후보자들 자질이 이런 개판이라면은 그 수첩에서 나오는 지시인들 개판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은 이동걸 교수가 보내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참나.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복잡한 세상입니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이 그런 헷갈리는 세상에 나름대로의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연구를 하다 보면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정말 지극히 비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틀린 줄 알면서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게 옳지 않은 일도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정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그랬죠. 그런 정치 문법을 바꾼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결단은 항상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참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득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틀린 일도 해야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이 언론들은 뭐 정치적 결단, 승부수 이런 말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흉내 내려는 정치인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판단의 기준을 그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기준으로 자신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거를 무슨 성부순이 뭐니 하면서 결단이니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노무현을 흉내 내려는 정치인들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으로 하지 않고요. 판단의 기준을 하지 않고 다른 걸 기준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첫 정치인이 오세훈이었죠. 무상급식이라는 걸 가지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려다가 한 큐에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걸 또 흉내내는 제2의 오세훈이 등장을 했죠. 바로 준표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엊그제는 서울에 있는 명박산성용 경찰차를 차벽이라고 그러죠. 트럭에서 뭘 쫙 올리면 5m의 플라스틱으로 된 벽이 만들어집니다. 그 차를 8대 요청을 해가지고 경남도에 제2의 명박산성 이른바 준표산성을 쌓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요. 이 홍준표에 대한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풀려가는 듯하던 진주의료원 사태가 갑자기 얼어붙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데 이어 다음 날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 노동자 3천여 명의 행진을 막아서기 위한 이른바 준표산성이 등장했다. 마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벌어졌던 불통과 독단의 병폐들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두 여성 의원은 12일 밤 날치기를 막으려다 동료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셔츠 단추가 모두 뜯길 만큼 온몸을 긁히고 부딪혀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다고 한다. 특히 날치기 처리 과정이 찍힌 동영상을 보면 윤성의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이 회의실 문을 닫으라고 지시하고 공무원들이 탁자를 옮겨 문 앞을 막는 장면이 나온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얘기다. 공무원들이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고 이토록 과감하게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날치기가 경남도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홍 지사의 합작품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사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달라졌듯이요. 김두관 지사 때는 이런 일이 없었죠. 홍준표 지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날치기 처리를 합니다. 도의 보건복지국장이 도의회 회의실 문을 닫아라 지시를 하고 그러자 말단 공무원들이 탁자를 옮겨가지고 문 앞을 막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참나 이거 뭐 무슨 지난 5년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의 그 흘러간 드라마가 다시 재상영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겨레 사설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가로막는 장면은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벌어졌던 숱한 날치기들을 연상시킨다. 본 회의장의 문을 쇠사슬 등으로 걸어 잠가 야당 의원의 출입을 봉쇄한 채 미디어 악법,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던 것과 비슷한 수법이다. 그제 경남도청 앞에는 전 의경 2,400여 명, 살수차 2대와 더불어 차벽 트럭 8대가 등장해 도청 정문을 막고 나섰다. 차벽 트럭에 실린 접이식 벽을 펼치면 높이 5m가량의 벽이 설치된다는데 5년 전 촛불 시위 때 나타났던 명박산성을 떠올리게 한다. 누리꾼들은 이를 준표산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다행히 집회가 평화롭게 끝났지만 이런 장비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소통과 단절과 일방 독주가 빚어지고 있다는 걸 입증해준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 시위로 궁지에 몰리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 인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홍준표 지사도 날치기 하루 전날인 11일 경남 도의회에 나가 진주 어려운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대화에는 정상화 문제도 포함된다 라고 말해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하루 만에 돌변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최고 실세였다. 그가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며 퇴진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진주 어려운 폐업에 반대하는 국민이 7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준표 지사는 이 여론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무슨 보수의 아이콘 이런 유혹에 빠졌다가 패가망신하지 말고 이성을 차리기를 촉구를 합니다. 북한의 그 어린 독재자가 뭐 직접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텍사스도 그냥 미사일로 폭격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에 열을 받았는지 텍사스 주립대인가요? 예. 네. 텍사스 대학교 주립대는 아니구나. 제레미 술이라고 하는 교수가 뉴욕타임즈에 북한을 폭격하라. 더 늦기 전에 북한을 폭격하라. 이런 취지의 칼럼을 게재해서 이걸 있는 대로 얻어 먹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네? 뭐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면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수가 없다. 이란을 비롯한 다른 위험 국가들도 북한의 선례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위성 탐색을 통해서 정밀한 미사일 파괴는 발사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사일 기지를 갖다가 먼저 폭격하라, 선제 폭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죠. 1994년 영변 핵위기 때 미국의 일각에서 주장되었던 주장이기도 하죠. 선제, 정밀 타격. 문제는 아무리 선제, 정밀 타격을 하든 지랄병을 치든 간에 북한의 리액션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이제 개판 5분 전으로 가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북한과 남한 사이의 155마일 휴전선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밀집된 재래식 전력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쏘기 시작하면은 공멸은 시간 문제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북한이 한 방도 못 쏘게 하고 우리가 전부 박살을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공포의 균형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건 다름없어요. 남북한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는 순간 둘 다 망합니다. 북한은 보다 철저한 괴멸이 예정되어 있고요. 남한은 1950년대로 후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포의 균형 때문에 남북한은 서로 말폭탄만 쏟아낼 수 있을 뿐 실질적인 무력 충돌로 가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런 무력 충돌로 가지 못하는 현실을 자기 나라 일 아니라고 텍사스 대학교의 어떤 미친 교수가 북한을 먼저 폭격하라고 지랄병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주장이 의외로 먹게 된다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야, 뉴욕타임스의 교수가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닌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문제가 크죠. 예, 큽니다. 남북 간의 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대북 대화로 가는 길 포기 없이 넓혀 나가야 한다는 건데 그 첫 부분을 김희주 아나운서가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대화를 일단 거부했으나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대화로 풀려는 관련국들의 노력은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각국은 대화로 가는 길을 넓혀 나가고 북쪽은 대화에 응해야 한다. 북쪽은 어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사죄나 책임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대화를 운운한 것은 너무나 철면피한 행위라며 대화 제의는 아무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쪽의 이런 태도는 실망스럽다. 개성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북쪽이 사죄와 책임을 거론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 남쪽의 제의 방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만나보지도 않고 별 내용이 없다고 할 일은 아니다. 북쪽은 아직 남북 대화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본 듯하지만 이런 전술적 판단은 북쪽한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네. 북한이 워낙 철면피한 인간들이 있죠. 뭐 필요하면은 아무거나 다 끌어다 쓰다가 불리하면은 자기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가장 헌신짝 버리듯이 입장을 바꿉니다. 사실 북한이 미국하고 신경전을 벌여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분을 남한에다가 푼 듯한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보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이명박식의 적대 정책은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성공단을 먼저 폐쇄하겠다고 나선 것은 북한이죠. 물론 이제 남쪽의 남한의 이른바 자칭 보수들이 짓거리였던 것이 기분 나빴을 수는 있어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연간 9천만 달러가 김정은이의 호주머니 돈이다. 호주머니 돈을 갖다가 포기할 수 없는 한 절대 개성공단은 폐쇄하지 못한다라는 식의 국익에 하등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짓거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결국은 북한의 억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북한도 결국은 대북 대화를 하겠다는 남한의 의지를 존중해서 뭔가 태도의 전환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이요. 중국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시아권의 MD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북한의 이제 일대 공갈에서 뭔가 대화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는 듯 싶은데요. 자, 대한민국도 이 호기를 놓치지 말고 대화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과감한 대북 지원 정책 퍼주기 이거 제일 싼 거예요. 가장 비용이 싼 겁니다. 예, 그런 일대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든지 말든지는 박근혜 대통령 뜻에 달려있겠죠. 자, 오늘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